기본적으로 트럼프가 ESG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방향성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스탠스를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국가의 움직임이나 방향성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결정나진 않습니다. 결자해지가 결국에는 ESG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기업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 최근에 아무래도 미국 대선이 약 한 1년 정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에 요게 또 뜨거운 이슈거든요. 과연 다음에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러면서 워낙 요즘에 막 지정학적 문제도 터지고 막 경제적인 상황도 어지럽고 하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익히 알기로 바이든은 친환경을 너무나 좋아하는, 반대로 트럼프는 그를 저격하는 인물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ESG 개념에서 E가 친환경 개념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트럼프로 바뀐다면 이 E에 대한 방향성이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ESG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방향성이라기보다는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스탠스를 강화시키는 메커니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ESG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트럼프 집권 재임 기간에 미국의 ESG 활동을 보면은요, 꾸준히 늘어왔어요. 조약을 탈퇴하기도 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은 굉장히 나는 친환경적인 게 너무 싫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바이든 전 정부가 트럼프예요. 근데 ESG가 미국의 화두로 떠오른 게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트럼프 때요? 네.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네요. 그 전 정권 때는 아니잖아요. 그 전 정권 때까지만 해도 사실 ESG가 이렇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이라는 국가의 움직임이나 방향성이 대통령 한 사람으로 결정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집권 시기에 겉으로 강조하던 그 방향성과 실제 방향성이 달랐던 적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자신들의 구호나 정치적인 목적이나 방향성과 실제 정책의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은 사실 중앙정부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요. 보여지는 거죠, 사실. 그리고 실무를 모두 주정부에서 맡아서 하다 보니, 사실 중앙정부에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향을 못 미치지는 않겠지만 중앙정부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ESG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사실은 거대한 트렌드의 문제지 대통령 한 사람의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트럼프가 우리 ESG 안 할 거야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 거기에 동조하는 세력이 힘을 더 얻기는 하겠죠. 물론 그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막기에는 역부족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금융의 얘기랑은 좀 별개의 얘기로 ESG에 대한 이야기지만, ESG의 윤리적 당위성을 이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기업이 폐수를 그냥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누가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공개석상에서. 트럼프도 네라고 대답은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윤리적 당위성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ESG는 윤리적 당위성을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윤리적 당위성을 휘두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맞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자제해야 된다. 라는 맥락에서 금융적 시각에서 ESG를 봤을 때 논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건 그 의미이지만서도 뒤집어 얘기하면 ESG가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거죠.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 사회적 당위성과 인류애라는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당위성을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될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나와서 갑자기 우리 뇌물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다 보니까요, ESG가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얼마나 이 트렌드가 바뀔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바이든 정부 때 가장 또 핵심적인 정책이었던 게 IRA였잖아요. 트럼프가 요즘 들어 또 이 IRA를 폐지한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폐지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돼? 뭐 이런 걱정을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폐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라면 폐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효력이 다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그거를 폐지하기 위한 노력 끝에 트럼프의 임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또 큰 저항에 부딪힐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이거를 만들기도 힘들지만 있는 걸 없애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텐데 솔직히 얘기해서 트럼프의 수많은 공약들 중에 ESG 관련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공약은 또 아니에요. 굉장히 클리어하게 난 여기에 반대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부임 이제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여기 이거를 공략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 과연 그러한 공약들과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예전에 또 막 오바마 케어 막 없앨 거야 했다가 실상 못 했잖아요. 쉽지 않죠. 네. 예. 만들어 놓으면 쉽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새로운 법안을 만들기까지도 힘들지만 힘겹게 만들어 놓은 법안을 없애는 게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듭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법안과 규제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이익을 보는 집단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그 이익을 줬다 뺏는 거거든요. 그건 또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 이게 우리가 또 ESG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것도 궁금한 게 우리나라 주요 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ESG를 도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나 아리백이라는 내용 때문에 더 이제 막 뛰어들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는 산업이 있을까? 되게 이 얘기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요. 단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너지 산업 다 죽을 거다. 화석연료 떼지 않느냐. 아니면 태양광 회사가 뜰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너지 회사가 태양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성이라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다각도로 이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게 배달업체가 플라스틱 용기를 써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 용기를 쓰기 때문에 배달업체는 친환경적이 아닌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규제를 맞아서 배달업체가 망할까요?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를 자회사로 둡니다. 신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업체. 근데 이 업체는 다른 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들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플라스틱을 갖다 놓고 이 업체는 수거해 오니까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에너지 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신사업 기회라는 게 기존의 환경이나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던 기업들이 고객이 됩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자 해지가 결국에는 ESG거든요. 그럼 그거를 해결하는 기업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가 있어요. 공장을 돌려서. 네. 탄소 포집 회사를 만들어요.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해서 R&D를 해서 탄소 포집 회사를 만들면 대부분의 새로운 탄소 포집 회사들은 고객이 없는데 이들은 자기 회사가 고객인 거예요. 수직 계열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산업이 죽을 거예요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산업은 그럼 무조건 또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안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광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대기업들도 들어오고 있죠. 경쟁에서 작은 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레드오션이에요. 그리고 기술들도 비싸요. 거기다가 효율이 안 나오죠. 그것만 하는 회사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 기존의 업체들에게도 신사업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가진 업체들에게도 신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보니 사실 어느 산업에게 무조건 나빠요, 어느 산업에게 무조건 좋아요 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일을 잘하는 기업이 일을 잘해요. 이 ESG 관련 사업도 갑자기 막 지형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새로운 업체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던 기업들이 신산업으로 진출했을 때 일을 더 잘하는 경향을 많이 보일 겁니다. 최근에 이게 딱 어디서 바로 제가 확 받아들여졌냐면 포스코라는 그룹이 하는 그런 방향성이 딱 그러한 방향성이더라고요. 누가 봐도 대기 오염을 가장 주도적으로 했던 그룹이었는데 이게 그런 말씀하셨던 탄소 포집이라는 기술 막 하면서
본인의 기존 고객사들을 이제 친환경 고객사로 확실히 넘어갈 수 있는. 포스코가 참 잘하는 게요. 포스코가 스타트업들이나 신규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방식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딱 자기 신의 코어 비즈니스에만 연관된 그 신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가 하면 포스코처럼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론 포스코가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자신의 사업, 기존의 사업과 연계가 될지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기업 자체가 효과적이다 보면은 우리가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하잖아요. 야잘잘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야구도 잘하는 놈이 잘한다라는 게 포지션을 바꾼다고 야구 잘하던 사람이 못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일을 잘하는 기업이 분야를 바꾼다고 일을 못해지진 않아요. 그 DNA가 있으니까. 그렇죠. 문제는 예전에는 그게 지향되어 왔던 게 뭐냐면 기업의 역량을 집중시켜서 잘하는 걸 아주 잘해야 하던 시대에는 아무리 일을 잘하는 기업이어도 갑자기 뭐 내가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다가 야구를 하면 농구하는 것만큼은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러한 행태들을 지향하게 됐었는데 오히려 전문화된 집단을 더 좋아하던 이 산업 구조에서 지금은 스페셜리스트보다 제너럴리스트를 더 선호하는 산업의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분산이 전문화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업 다각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산업 내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 트렌드가 탈중앙화라는 트렌드하고도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는 사실은 신사업이 어떻게 이게 구체화가 돼서 기업에게 이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논리적인 사고라든지 아니면 그 연결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업 내부에서도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자들도 그런데 좀 집중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게 이제 꼭 규제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사회 환경도 그렇고 사실 비즈니스 프렌리라고 우리가 부르죠. 비즈니스 친화적인 그 국가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윤리적인 이슈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인 규범들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의 그런 자유분방한 비즈니스를 또 선호하는 국가도 분명히 아니다 보니 비즈니스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동시에 인적 자원이 굉장히 풍부해요. 되게 역설적으로 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써서 오히려 저는 인적 자본이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보면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비효율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창의적이고 열심입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나 아니면 방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예요. 이건 역시나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인적 자원이. 인적 자원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회의 역량이 분명히 저도 이제 해외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고 유럽에서도 살아봤고 미국, 호주 다 살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역량이 분명히 부족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앞서 나가면 앞서 나갔지. 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응집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비효율성이 있는데요. 사회라는 거에 항상 효율적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잘 될 거냐 못 될 거냐를 물으시면 상대적으로는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좀 풀리지 않은 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대표적으로 잘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ESG를 잘하는 기업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몰래 잘하는 기업, 대놓고 잘하는 기업. 그리고 저는 몰래 잘하는 것보다 대놓고 잘하는 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SG의 목적 자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거지 내가 진짜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내 돈으로 해야죠. 기업의 돈으로 하기보다. 근데 몰래 잘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LG를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G요? 네, 조용히 잘하는 기업. 저는 오히려 자신들이 그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들을 더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LG는 전통적으로 ESG에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친환경적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친사회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지 않죠, 실제로. 그것과는 반대로 S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끄럽게 잘하고 있죠. 그리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ESG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조용히 선행을 할 거면 내 돈 가지고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주들에게 이 기업에 투자한 데에 대한 뿌듯함을 선사해 줄 수도 있고요. ESG 활동이. 아니면 정말로 ESG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게 기업의 가치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의미에서 ESG를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포스코도 ESG를 굉장히 잘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여기도 좀 대놓고 잘하는 대놓고 잘하는 그룹이죠. 그리고 사실 그런 자세가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생각보다 ESG적으로 뒤처져 있지 않습니다. 뭐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도 당연히 삼성은 이제 얘기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면에서 사실 굉장히 액티브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룹들이다 보니까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ESG에서 전혀 뒤처져 있지는 않아요. 유럽에 비해서도요. 그러나 조금 더 많은 홍보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좀 더 알려지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겸손을 미덕으로 아는 게 좀 있어요. 근데 ESG에서만큼은 굳이 겸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잘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애플이 아닐까도 싶어요. 맞아요. 네. 애플은 그리고 되게 담담하게 열심히 어필을 하죠. 굉장히 애플을 보고 있으면 참 좋은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 디자인도 그렇고요. 모든 측면에서 애플의 그 기조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도 안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약간의 포장을 더 하면은 확실히 좀 더 뭔가 이 주주들로 하여금 또 안심을 시킬 수 있을 그리고 만한 더 많은 만족감을 얻게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 혹시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요.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요새 굉장히 투기적인 성향이 많이 시장에 만연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를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투자를 할 때 인적 자원이나 의식주에 위해가 가는가? 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돈을 다 주식에다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 그랬다가 이게 손실이 나면 내 의식주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요. 삶의 안정이 담보가 되면요. 실패를 했을 때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요. 그리고 내 인적 자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 노동을 해서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투자를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고요. 빚져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너무 속단하시지 마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게 높은 금리가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더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중앙은행 금리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시중금리가 올라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시중금리는 중앙은행과는 독립적으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빚져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비판적인 사고. 내 실력을 키워서 남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검증, 치열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책에는요, 제가 재무 분석을 가르치면서 ESG 관련된 기업 투자나 아니면 기업의 가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되어지는 것들을 검증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숫자랑 데이터 같은 거를 가지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해석도 해보고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지도 보여드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홍기훈 교수님 모시고 전반적인 또 경제 상황, 또 ESG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여러 가지 들어봤습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귀한 인사이트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분명 큰 도움 얻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또 ESG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또 책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또 응원하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